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음식 하나 때문에 한 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어느 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바다를 건넜죠. 배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정확히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 나라의 인구는 850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총도 아니었고 전염병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고작 작은 채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삶아도 되고 튀겨도 되고 구워도 되고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려도 어떻게든 먹을 만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채소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자를 약 400년 전 유럽의 어느 마을 한가운데 가져다 놓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 낯선 식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땅에서 캐냈는데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먹는 부분은 열매도 아니고 뿌리도 아닌 땅속의 덩이줄기였거든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옆에서는 또 이렇게 되묻죠. 저게 정말 먹어도 안전한 게 맞아? 실제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낯선 식물을 공식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재배 자체를 금지한 나라도 있었죠.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자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수상한 땅속 식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줄이 됐고 왕이 직접 재배를 명령할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의 인구를 밀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한 사회에서는 감자 하나의 실패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80년 넘게 지난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당시 감자를 공격했던 병원체의 DNA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의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형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씹어먹는 감자 한 알 속에는 안데스의 농업, 대항해 시대, 유럽의 식량난, 인구 폭증, 그리고 현대 유전학까지 수백 년의 역사가 통째로 눌러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감자를 그냥 감자로만 보지 못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아주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닙니다.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으로 가보죠. 오늘날의 페루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고지대. 바로 이곳이 감자의 진짜 고향입니다. 국제감자센터에 따르면 감자는 안데스 고지대에서 약 8,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8,000년입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던 그 시기와 맞먹는 시간입니다. 특히 티티카카 호수 주변은 감자의 초기 재배와 다양한 품종이 발달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서 보는 갈색 감자만 떠올리면 감자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안데스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라색 감자도 있고 빨간색 감자도 있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감자도 있습니다. 팔레트가 아니라 무슨 물감 세트 수준입니다. 국제감자센터는 안데스 지역에만 4,000종이 넘는 토착 감자 품종이 존재한다고 소개합니다. 4,000종입니다. 유럽인이 감자를 알기 훨씬 전부터 안데스의 농민들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감자를 골라내고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의 혹독한 추위와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들여왔죠. 그런데 이 수천 종의 감자 가운데 극히 일부가 어느 순간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고,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로 사람과 동물, 식물이 대규모로 오가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이동을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옥수수와 토마토, 고추, 카카오, 그리고 감자가 넘어왔습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밀과 보리, 그리고 각종 가축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죠. 감자는 16세기 중반부터 스페인을 거쳐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감자센터 자료에는 1573년 스페인 세비야의 한 병원에서 감자를 식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감자가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달랐고, 계층마다 달랐고, 시기마다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유럽인들은 왜 감자를 안 먹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감자는 유럽에 들어온 뒤에도 대륙 전체의 중요한 식량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감자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음식이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밀은 이삭이 눈에 보이고, 사과는 나무에 열리고, 포도는 덩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땅 위의 잎과 줄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체 어디를 먹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땅을 파헤쳐야만 정체가 드러나는, 말하자면 자기소개를 세상에서 제일 늦게 하는 채소였던 겁니다. 게다가 감자는 토마토와 가지, 고추와 같은 가지과 식물입니다. 실제로 감자의 지상부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 싹이 난 부분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감자 자체가 원래 독초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은 적절하게 재배하고 조리하면 충분히 안전한 식량이죠.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이 이런 생물학적 원리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식물을 보고 혹시 위험한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건 생각보다 꽤 합리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감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식물이라 의심받았다는 이야기, 땅 속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악마와 연결됐다는 이야기, 심지어 감자가 나병을 일으킨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유럽인 전체가 미신 때문에 감자를 거부했다 식의 설명이 넘쳐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1748년 감자가 나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감자의 모양이 나병 환자의 손발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죠.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에는 꽤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금지령은 1772년에야 공식적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나 악마와의 연결은 후대에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나병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실제 법적 금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감자는 낯선 대륙에서 건너온 이상한 식물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적, 의학적, 문화적 이유로 실제 반감과 금지까지 겪었던 거죠. 하지만 유럽 전체가 하나의 미신에 사로잡혀 감자를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자가 유럽에 퍼지는데 결정적이었던 건 미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감자가 기존의 농업과 식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감자의 진짜 무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농업적 특성이었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덩이줄기를 만들고 그 덩이줄기 자체가 다음 세대의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하나를 잘라 심으면 그 조각에서 새로운 감자 식물이 자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곡물과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잘라서 심으면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거의 농사의 치트키처럼 느껴질 만했죠. 게다가 감자는 비교적 좁은 땅에서도 많은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농지를 갖기 어려웠던 가난한 농민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물론 감자가 어디서나 잘 자라는 만능 작물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과 토양,
기온의 영향을 받고 병해충에도 취약합니다. 하지만 유럽에 들어온 뒤 북유럽의 짧은 생육기간에 적응한 품종들이 선택되면서 감자는 단순히 다른 대륙에서 옮겨온 작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선택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작물로 자리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감자가 유럽에 들어온 시기도 절묘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식량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였고, 가뭄이 닥쳐도 문제였고, 전쟁이 벌어져도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지역의 농사가 망해도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들여오면 되지만 전근대 유럽에는 그런 안전망이 훨씬 부족했습니다. 흉작은 곧바로 굶주림과 질병,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곡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식량을 만들어내는 작물이 등장한 겁니다.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이 감자를 보급해서 백성들이 먹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먼저 감자의 실용성을 알아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은 방앗간에서 갈고 반죽하고 구워야 비로소 빵이 됩니다. 반면 감자는 밭에서 캐서 씻고 삶으면 그걸로 끝이죠. 이처럼 조리 과정이 짧은 식재료는 흔치 않았습니다. 결국 감자의 확산은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감자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먼저 현실적인 이점을 발견했고 국가가 그 뒤를 따라간 과정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18세기 프랑스에는 감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앙투안 오기스탱 파르망티에입니다. 약사이자 농학자였던 그는 7년 전쟁 중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됐고 그곳에서 감자를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자를 주식처럼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감자의 영양적 가치와 농업적 가능성을 연구했고 프랑스에서 감자의 재배와 식용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침내 1772년에는 감자 재배 금지가 공식적으로 풀리게 되죠. 그는 감자 요리를 개발하고 왕실과 귀족들에게 감자를 소개하면서 감자의 이미지를 가난한 사람들의 이상한 뿌리에서 새로운 농업 자원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파르망티에가 감자밭을 만들고 낮에는 경비병을 세웠다가 밤이 되면 일부러 경비를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저 밭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지키는 거지? 궁금해진 사람들이 밤마다 몰래 들어가 감자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감자를 귀한 작물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감자 마케팅의 원조인 셈입니다. 영화로 만들면 정말 근사한 장면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파르망티에가 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경비병을 이용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지고 부풀려진 영웅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설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프로이센에서도 등장합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실제로 감자 재배를 강하게 장려했습니다. 1746년에는 포메라니아 지역에서 빵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감자를 재배하도록 명령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칙령을 발표했죠.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왕이 감자밭에 경비병을 세워 농민들이 몰래 감자를 훔쳐가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이라면 우리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날 독일에서도 이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유명한 전설로 소개됩니다. 재밌는 건 두 나라에서 거의 똑같은 감자밭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감자에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용 홍보팀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왕이 농민을 속였느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감자를 단순한 이상한 작물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변화가 중요했던 겁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감자는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곳곳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농민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는 품종을 골랐고 감자를 기존 작물과 함께 재배했습니다. 미리 흉작을 맞아도 감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 감자에 문제가 생겨도 곡물이 있다면 버틸 수 있었죠. 서로 다른 작물을 함께 키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농업보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자 네이선 넌과 낸시 치아는 감자 재배에 유리한 지역과 감자가 도입된 시기를 비교해 감자의 확산이 인구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700년부터 1900년 사이 9세계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 가운데 약 4분의 1을 감자 도입이 설명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추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감자 하나뿐이었던 건 아닙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 위생 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 무역의 확대, 산업화까지 수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자가 그 변화에서 꽤 묵직한 지분을 차지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자가 너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공이 나중에는 감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한 작물이 너무 성공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작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식량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게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일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아일랜드였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민들은 아주 작은 땅의 의지에 살아갔고 좁은 면적에서도 많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자는 생존의 핵심 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럼퍼라는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문제는 한 사회가 한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작물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845년 아일랜드를 뒤흔든 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현상처럼 보였을 겁니다. 감자 잎이 검게 변하고 식물이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면 감자가 통째로 썩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농장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을을 넘어,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인은 감자 역병, 그러니까 레이트 블라이트였고 원인체는 파이토프토라 임페스탄스라는 병원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원체는 흔히 곰팡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진짜 곰팡이가 아닙니다. 물곰팡이와 가까운 난균류라는 전혀 다른 생물 계통에 속하죠.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곰팡이로 불려온 셈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사람들에게는 이게 곰팡이인지 난균류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감자가 이유도 모르게 검게 변하고 썩어가는 끔찍한 재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아일랜드에서 이 재앙이 그렇게까지 거대한 비극으로 번졌을까요? 감자 역병은 아일랜드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영국 본토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피해가 유독 컸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자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주식이었고 감자가 무너졌을 때 대신 먹을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빈곤과 토지 소유 구조, 소작 관계와 인구 압박, 그리고 당시 정부의 미흡한 구제 정책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대기근을 단순히 감자가 썩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설명하면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감자 역병은 분명 직접적인 생태적 방아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아쇠가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아일랜드 사회 전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1845년에 시작된 감자 역병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반복됐습니다.
1846년에는 피해가 훨씬 심각해졌고 이미 약해져 있던 사회는 1847년부터 굶주림과 질병으로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보통 1845년부터 1852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1846년 이후 약 10년 동안 18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851년 아일랜드의 인구는 1845년 약 850만 명에서 약 6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회의 지도가 통째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음식과 언어, 그리고 대기근의 기억까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감자 하나의 실패가 결국 대서양 건너편의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흥미롭게 꺾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를 파괴한 병원체는 정확히 어떤 놈이었을까? 오늘날의 파이토프토라 인페스탄스 유전체는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45년 당시 유행했던 그 계통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19세기 당시 수집돼 식물표본관에 보관된 감염된 감자잎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백수십 년 전 범행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다시 채취하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표본에서 병원체의 DNA를 추출했고 2013년 발표된 연구를 통해 당시 대유행을 일으켰던 계통이 오늘날 널리 퍼진 계통과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계통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계통에는 AHLB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일랜드 농부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던 그 검은 감자잎을 죽인 범인이 백수십 년이 지난 뒤 실험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의 범인 몽타주가 백수십 년 만에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에도 감자 역병은 여전히 감자 농업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병원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변하고 있죠. 농업 방식이 달라지면 병원체가 받는 선택압도 달라지고 기후가 변하면 병이 발생하는 조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병원체를 연구하는 건 단순히 옛날의 비극을 알아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병원체가 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안데스의 오래된 감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안데스에는 지금도 수천 가지의 토착 감자 품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품종은 특정 질병에 강하고, 어떤 품종은 추위에 잘 견디고, 어떤 품종은 가뭄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국제감자센터는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미래의 병해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육종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은행에도 수천 개의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감자 자원이 보관돼 있죠.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수백 년 전 유럽인들은 안데스에서 건너온 낯선 감자를 보며 이게 대체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 안데스의 감자들을 바라보며 여기에 미래의 식량을 지킬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자는 너무 성공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유럽에 들어와 농민들의 밭을 채웠고 식량 공급을 늘렸으며 인구 증가까지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위험 말입니다. 이건 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농업도 똑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품종 하나를 넓은 지역에 집중해서 심으면 효율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품종을 공격하는 병원체 하나가 나타나는 순간 넓은 농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품종을 함께 유지하면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하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다양성은 단순히 예쁜 감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감자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감자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페루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감자는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죠.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탕, 감자튀김, 그리고 각종 스낵까지. 국제감자센터는 감자를 인간 소비량 기준 세계 3위권의 주요 식량작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자를 먹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된 작은 작물 하나가 대서양을 건너고 유럽의 식량 위기를 지나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면서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먼 길을 돌아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은 왜 한때 감자를 먹지 않았을까요? 유럽인 전체가 감자를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감자가 들어온 뒤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일찍 식량으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중요한 주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낯선 식물이었고 기존의 식문화와 경쟁해야 했으며 프랑스처럼 실제로 법으로 재배를 금지한 나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자가 결국 퍼진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자가 실제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땅에서도 많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기존 곡물과는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으며 식량 부족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편견보다 농업의 현실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감자를 유럽의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역사는 한 가지 경고도 함께 남깁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도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유럽의 굶주림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 한 사회가 감자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그 작물의 실패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업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데스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다양한 감자 품종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한 품종이 내일 닥칠 질병이나 기후변화 앞에서 인류를 지킬 중요한 유전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식량을 지킬 감자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감자가 아니라 안데스의 작은 밭에서 한 농부가 대를 이어 지켜온 아주 낯선 색깔의 감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감자 하나를 보게 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저 작은 감자 하나가 수천 년의 농업을 지나왔고 대서양을 건넜고 한때는 법으로 금지당했고 결국 유럽의 식탁을 바꾸고 한 시대의 인구를 먹여 살렸으며 한 사회의 비극을 목격했고 지금은 미래의 식량을 지키기 위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궁전이나 전쟁터에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감자 한 알에도 인류가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한때 유럽인들이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 하고 의심스럽게 바라봤던 그 감자는 결국 세계인의 음식이 됐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음식,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에 무심코 집어드는 음식에도 이처럼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의 식탁, 다음 음식은 또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